이 온도가 딱 좋네요. 예. 아까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통 1시간이 넘어가면 좀 힘들긴 한데, 힘들긴 한데, 특히 1시 이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넘는 강의는 힘들죠. 특히 사회학은 더 힘들죠. 자, 그래도 한번 이 정도 업을 시켜놔야 그 다음이 쉬워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시험 문제 한 번씩은 출제됐던 부분들인데 각 학자들마다 놀이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언제 하냐라는 거죠. 놀이를 아무 데서나 막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들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놀이가 될 텐데, 호이징어는 일정하고 명확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다. 누린 열중하는 자세로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규칙에 따르되. 여기서 열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열중은 뭐예요? 집중했다. 그쵸? 집중을 하려면 우리 다른 우리 운동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몰입했다.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단어로는 전념했다. 스포츠 전념 이런 것들이 바로 열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중한다, 전념한다, 몰입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또 어떤 표현이 될까요? 아마도 내가 이 활동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의 정의는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칙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고 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규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만들어진 규칙이지 어떤 표준화되고 제도화되어져서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고요. 놀이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며 긴장과 기쁨, 감정, 일상생활과는 다른 의식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놀이는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지 놀이를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활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 이게 바로 놀이의 그 자체니까. 그 정도고요. 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카이아 같은 경우는 놀이를 이렇게 했어요. 자유로운 활동이다, 분리된 활동이다, 뭐 확정되지 않은 활동이다,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규칙이 있는 활동이다, 허구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내용처럼 놀이는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하죠. 그리고 일상생활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가 확정되어져 있다면 이 놀이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불확실해야 되죠. 스포츠의 결과는 불확실해야지 재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적인 활동이면 좋겠죠. 근데 스포츠 자체로 보면 스포츠 자체의 본질로 가면 이것은 놀이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활동 자체의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이지 무엇인가 재화나 금전적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무슨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상업 스포츠, 뭐 프로 스포츠가 되는 거죠. 규칙이 있는 활동이지만 규칙의 강제성은 없다. 절대적인 강제성은 없다. 그래서 임의의 규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놀이의 규칙은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규칙. 게임의 규칙은 지역마다 로컬 룰이 있는 것처럼 관례화된 규칙.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는 제도화된 아주 표준화된 규칙이 있는 거죠. 허구적인 활동이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이 또는 비현실적인 활동들이 스포츠에서는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특히 까이오 같은 경우는 놀이를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로 분류했어요. 아곤은 말 그대로 여기서 우리 고대 그리스 시대에 스포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아곤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여기는 인위적인 조건이 설정된 공평한 경쟁이랬어요. 인위적인 조건이니까 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조건.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규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모두 공평하게 제시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뭘 추구하는 거예요? 승리를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탁월성을 추구해서 서로 경기를 겨루니까 상대적 우월성을 다루는 경기예요. 그래서 여기선 아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레테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철학을 하거나 또는 그 체육사를 하거나 그러면 아고는 누구와의 경쟁? 타인과의 경쟁이에요. 아레테는 아레테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레테는 이거 아레테를 아주 쉽게 한 단어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어요? 네? 뭐라고요? 덕. 덕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한 단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안덕인가? 죄송해요. 이렇게 뭐가 좀 어렵지 않아요? 덕.
뭐라고요? 탁월성? 그럼 여기 우월성을 넣고 그래서 탁월성을 넣을게요. 여기 여기랑 이제 대비되는 느낌으로 쓰면 이거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비되는 느낌으로 하면 나와의 경쟁이 되겠죠. 아래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그냥 나지요. 그냥 나지요. 아까 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덕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덕은 뭐예요? 내가 도덕적이다. 내가 윤리적이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난 참 바람직한 사람이다. 그거 누가 판단해요? 저는 네? 미 선생님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려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스스로 판단한다. 내가 덕스럽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좋은 사람이고, 나 덕스럽고, 나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타인이 그러면 미 선생님 되게 덕스럽고, 되게 괜찮고, 좋은 사람이야.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지금 고개 끄덕끄덕 이는데 모르는 사람은 저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덕스럽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사회에 공유된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이 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어떤 덕이라는 게 탁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레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덕스러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회가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딱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다운 거죠. 펜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올해 분필을 한 번도 안 잡았네요.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손이 너무 깨끗해요. 그죠? 분필은 분필대로의 가치가 쓰여지겠죠. 근데 전자칠판의 이 펜은 펜 나름의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얘 나름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 가치가 있을 것이고 분필은 분필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겠죠. 그게 아르테예요.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럼 나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나는 뭐가 돼요? 자, 제 아내하고 지난 주에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 자기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 내가 많은 걸 다 잘하고 싶은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엄마니까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싶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고 자동차 운전 잘하고 근데 자동차 운전을 해야 남편이한테 눈치를 안 보고 애들 데리고 어딜 갈 수 있는데 어디 갈 때마다 서방님 아울렛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다. 차키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싫다는 거죠. 자기 운전면을 따겠대요. 근데 당신이 어디 가져갈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노 한 적 있어? 없잖아. 자기는 면허증 안 따도 돼. 옆에만 앉아 있어.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부분을 보지 말고 자기가 자기다울 때 나는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추구하는 아르티죠. 우리가 추구하는 아르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약점에 집중하면 힘들죠. 내 강점을 더 키우면 돼요. 그게 뭐다운 거야? 그게 나다운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어떤 처음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명의 어떤 실패감을 맛보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도전하는 분은 실패감을 맛보진 않았지만 저 멀리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이 있을 거고 처음 실패감을 겪었거나 한두 번의 실패감을 겪었거나 그런 경험들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나 자신이 자꾸 보이고 이걸 언제 채우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지만 나는 강점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인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실 때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싹 트죠. 자꾸 부족해. 나는 모자라. 힘들어. 이렇게 하면 내 잠재력은 계속 묻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임용의 준비생으로서 예비 체육 교사로서 나의 아래태를 추구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살리시고 그 강점을 키워 나가시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다 보면 다른 사람은 이미 내 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실 거예요.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합격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들만의 걸어온 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합격 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없었을까요? 우리도 열심히 달렸겠죠. 하지만 그게 조금 어딘가가 맞지 않았고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게 나한테 꼭 맞으라는 법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을 끊임없이 보완해 가면서 믿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아래태를 키우면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합격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에도 나는 이러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서 나는 믿었어. 믿고 갔어. 그래서 얻어진 거야. 근데 아래태를 잃을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내가 이걸 왜 바꿨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끌리듯 끌려가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합격 못해요. 정말 합격 못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어는 말 그대로 어떤 규칙 안에서 공정한 경쟁하는 것, 스포츠의 정의가 곧 악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운동 경기의 정의가 악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는 스포츠를 경쟁이라고 하고 스포츠는 곧 악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레아는 결과를 운에 맡기는 활동이죠.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뭐 복권을 추첨하거나. 스포츠에서 운에 맡기는 경기가 있나요? 운에 맡기는 경기가 있나요?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 있나요? 근데 오죠? 그때 얘기했던 말. 근데 그건 진짜 운이. 근데 교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예. 또 뭐 있을까요? 대진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대진운? 대진운 같은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근데 뭐 스포츠가 이제 잘하는 선수 올리려면 시드 배정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미미크리는 뭐예요? 누구처럼, 다른 누구처럼 뭔가 되고 싶은 나의 자아가 아닌 다른 누구처럼. 그죠? 그래서 모방에서 자신의 인격을 일시적으로 잃고 놀이의 장면에 몰입되어 일상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만약에 농구를 한다. 저는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하면 꼭 이걸 따라해요. 이렇게 자세를. 몰라요? 마이클 조던의 시그니처 탁 이 자세를. 예, NBA 유니폼 보면 다 있잖아요. 그걸 따라하죠. 지금은 안 해요. 창피해서. 자, 그 다음에 창피하진 않아요.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죠. 이링크스는 말 그대로 흥분감이에요. 현기라고 하는데 현기증. 이거 현기증 언제쯤 느끼나요? 누웠다 일어날 때 현기증 많이 느끼죠. 기립성 저혈압을 느낄 때. 또 어디 가면 느껴요? 저기 롯데월드타워나 63빌딩 가면 밑에 유리바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면 현기증 느껴요. 어때요? 못 가요, 못 가. 그죠? 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정을 깨고 굉장히 흥분되고 현기증이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이링크스라고 얘기하죠. 이건 시험으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또 나오면 뭐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근데 까이와는 이런 아고나리아 미미크리 이링크스가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두 가지 놀이에 잠재된 의식을 통해서 구분되어진대요. 그게 바로 파이디아하고 루두스예요. 그러니까 파이디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어떤 본능적 욕구, 배고파, 똥 쌀래, 밥 먹을래, 뭐 이런 것처럼 놀이도 나의 어떤 본능적 욕구라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 욕구를 다 표출하면 그게 어떤 막 개싸움 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규칙을 넣어줘요. 개싸움처럼 축구를 하는데 100명씩 모여서 엄청나게 뭐 라인도 없는 거기서 막 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경기장은 그려놓고 하자 뭐 이렇게 하던가. 그 거기서 너네들 막 10명씩 뭐 하는 게 뭐 100명씩 했다면 좀 줄이자. 너무 개싸움이다. 그 다음에 11명씩 하자. 그 손 쓰지 말자. 손 쓰는 사람은 럭비리 저쪽으로 가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사커 하자.
뭐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점점 그렇게 장애물을 만드는 거죠. 점점 규칙을 만드는 거야. 점점 제도화된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 안에서 그 규칙과 장애물을 넘으면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루두스예요. 그래서 아주 본능적 욕구에서부터 장애물을 넣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 루두스 연속성 안에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가 분류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자, 까이아는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와 파이디아, 루두스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놀이의 흥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아곤은 루두스와 결합한대요. 그러니까 루두스 아까 뭐라 그랬죠? 자의적으로 설정된 장애를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맛보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규칙을 넘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활동. 따라서 아곤은 굉장히 루두스적인 거죠. 만약에 파이디아 쪽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뭐 격투기를 한다, 복싱을 한다. 복싱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긴 뭐가 돼요? 일로 가면 싸움이죠, 뭐 폭력이죠, 폭력. 그렇지 않겠어요? 자, 아까 그 친구하고 제 친구를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만약 친구가 거기서 뭐 제자리로 가시죠 했는데 그 사람 주먹 날라오고 거기서 주먹 치고 이렇게 하면 파이디아로 간 거죠. 근데 여기 이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태권도장으로 가시죠. 규칙을 넣었단 말이에요. 자, 아레아는 파이디아와 결합할 수 없대요. 왜 결합할 수 없을까요? 파이디아가 추구하는 것과 아레아가 추구하는 게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파이디아는 뭐였어요? 놀이의 본능의 자발적 속성, 자발적인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동적이죠. 주도적이죠. 내 안에서 오는 거죠. 근데 아레아는 어때요? 아까 우연적 운은 뭐예요? 주사위 6개가 나오길 바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탁 굴리고 하면 6개 나와요? 아니요. 6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레아는 수동적인데 파이디아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링크스와 루두스예요. 이링크스는 아까 뭐죠? 현기라고 얘기했어요. 현기증이 어디서 느껴져요? 뭐 어디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다 저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현기는 어때 흥분감이죠. 이 흥분 뭐가 없냐면 조건이 없어요. 이링크스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루두스는 뭐가 있어요? 아까 장애물을 넣으면서 얻는 즐거움, 흥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 규칙,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안 맞아요. 그래서 결합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뭐 여기 요소에 조금씩 가미가 되겠죠. 딱 두드러진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하고 여기 놀이의 잠재된 두 가지 속성 요거는 안 나왔으니까 영순위가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파이디아 뭐라고요? 그냥 기본적 욕구. 루드스는 뭐라고요? 장애물 주고 넘으면서 얻어진 즐거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본능적 욕구가 아니라 뭔가 장애물을 설정하고 장애물을 넘었을 때, 너 요 선까지 넘어야지. 그 넘었을 때 얻는 즐거움. 이게 바로 파이디아예요. 자, 여기 보면, 자, 표에 보면 놀이의 4가지 범주에 따라 인간의 놀이의 표같이 설정했는데 위쪽으로 가면 뭐가 커지는 거냐? 파이디아가 커지는 거야. 본능이 커지는 거, 본능 욕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루두스가 커지는 거야. 장애물을 넣으면서 얻는 즐거움. 그러니까 악어는 보면 악어는 뭐에 가깝다 그랬어요? 스포츠는 여기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디아 쪽으로 가면 경기 규칙이 없는 격투기. 이게 뭐 싸움이죠. 그죠? 여기 격투기에 규칙을 넣어서 사각의 링, 그 다음에 글러브 끼고, 마우스피스 키고, 막 이렇게 싸우면 권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아레아. 아레아는 뭐랑 결합할 수 없었죠? 요거랑 결합할 수 없었죠? 이렇게. 왜냐면 얘는 뭐야? 수동적이고, 얘는 상당히 능동적이었으니까.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례를 결정하기 위해 샘노래부터 시작해서 뭐 복권 뭐 이런 쪽으로 한다면 좀 더 규칙을 넣어준 거죠. 로또 하면 6개의 숫자를 맞춰서 뭐 1등 복권 당첨되면 되고, 그쵸? 오늘은 복권을 사야겠어요.
그래서 1등 당첨되면 좋겠네. 자, 당첨되면요, 제가 뭐 해줄까요? 합격시켜줄까요? 뭐 아무튼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미미크리. 아까 미미크리 뭐죠? 뭐 된 것처럼, 그쵸? 일시적으로 나의 자아를 벗어나서 어떤 유명인이 된 것 같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 흉내내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탤런트들이 연극 또는 영화에서 출연해서 보여진다면, 그리고 선수들의 동작을 어린 청소년들이 따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멋진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세레머니를 하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미미크리가 되겠죠. 이링크스 현기증이래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해서 어린이 뱅빙 돌리기,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면 파이디아는 스키, 등산, 공주고개인데 이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올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현기증이 엄청 느껴질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스키장의 눈이 100% 인공눈으로 만들어진 눈이에요. 스키 좀 타신 분, 스키 좀 타시는 분, 스키 설질 정도는 내가 느낀다.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만들면, 하늘에서 이제 눈의 결정이 탁 만들어지면, 이런 거 쉽게 느끼려면 그 물방울 있잖아요. 추운 날 영하 한 4, 5도 되는 곳에 물방울 놀이해서 물방울 탁 날려보세요. 탁 날리면 물방울이 탁 만들어졌다가 싹 얼어요. 그러면서 결정이 쫙 뻗어나가면서 얼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결정이 딱 얼음 알갱이가 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빈 공간이 많은 결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결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연설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공설은 그냥 얼음 알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푹신푹신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얼음판 위에서 스키 타는 거예요. 그 오래 스키 타시는 선수들이 내려오다가 미끄러지고 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벌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얼려가지고 했을 거니까 자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근데 아주 순수한 현기증은 아니고 그런 어떤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넘어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얻는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또 출제가 됐었고, 또 출제가 됐었고, 이렇게 썼어요. 자, 메이어 같은 경우 놀이의 특성을 이렇게 써요. 자발적인 노력이다. 자기 목적적인 활동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 보면 놀이는 외적 결과나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다. 즉 놀이는 외적인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외적 결과는 뭐예요? 어떤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아니라 그냥 활동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놀이다. 그래서 놀이로부터 발달된 스포츠는 그 활동 자체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아마추어다. 그러나 현대 상업 사회로 도래하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얻는 승리, 거기에 따르는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스포츠는 그 활동 자체의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점 출제됐었고, 앞서서 전 근대 스포츠와 근대 스포츠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아델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델만에 대한 문제는 시험으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구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 이제 시험 문제로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됐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전문화예요. 그래서 전 근대 스포츠와 근대 스포츠를 비교하면 근대화되기 이전의 스포츠의 모습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어떤 종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세속적인 이런 건 좀 덜했죠. 하지만 점점 근대화되면서 스포츠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건강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명예, 어떤 돈 이런 거 추구하는 활동으로 많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죠? 현대 스포츠의 모습이 그렇게 세속화되어졌다라는 얘기고, 스포츠는 과거에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대 고려 시대나 그 이전의 삼국 시대나 뭐 조선 시대까지만 보더라도 스포츠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다 남성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포츠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1960년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였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가 대중 스포츠로 전환되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로 평등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화. 전문화는 앞서 어떤 도구를 만들 때 이 도구는 목적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빠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목적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효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전문화는 스포츠에서 전근대 스포츠는 그런 거죠. 어떤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어떤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 훈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선수가 뭐 모든 걸 다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현대화되면 될수록 근대화되면 될수록 선발 투수로서만 양성된 선수. 그 선발 투수가 나와서 1이닝부터 9이닝까지 던지는 거 하고 중간에 막 그 중간 개투를 넣고 마무리를 넣어서 선수들이 그 생생한 어떤 신체적 컨디션을 가지고 탁 던질 때 이거 하고 통계를 내보고 확률을 따져보면 그래도 이렇게 전문화된 선수들을 기용했을 때가 더 승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경기가 바로 야구인데 확률적인 경기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야구인데 그럼 감독들은 뭐 하겠어요? 한 선수만 주구장창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을 기용해서 운영하죠. 그리고 한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고 다음날 바로 또 경기 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화라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가 되면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은 보다 높은 수준의 탁월성을 가지게 되고 높은 수준의 탁월성을 또 탁월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 경기를 바라보는 관중들이 기대감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바라볼 때 한 수준이 전문화되면 더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고 관중은 거기에 이 탁월한 기량에 만족하게 되고 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또 선수들은 더 전문화된 모습으로 경기를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지면 너무 분업화되는 거예요. 너무 분업화되면 내가 이 경기 전반을 통틀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딱 내가 할 역할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농구를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이제 너무 긴장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게 딱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감독 선배가 종이야, 너 지금 너무 긴장한 것 같으니까 한 놈만 막아. 저놈이 공을 아예 못 잡게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에이스가 그때 당시에 8, 9학번이었어요. 8, 9학번. 저는 9학번이고. 근데 그 학교의 그 에이스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희가 좀 경기 점수 차이가 많이 벌었어요. 딱 후반에 투입해가지고 저는요, 우리가 수비할 때도 공격할 때도 그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만. 공은 아예 일치 안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을 아예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팍 밀치는 거죠. 그 심판한테 심판님 저 자꾸 저 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파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반칙이 나오고 5반칙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그냥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화된 너가 젊고 가볍고 빠르니까 그 사람만 봐. 공 잡을 생각도 하지 말고. 한 번도 공을 안 잡았어요. 데뷔전에서. 오로지 그 사람만 보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겼어요, 우리가. 네, 공 한 번도 안 잡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못 봐요? 경기는 못 봐요. 이게 분업화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야구 같은 경우는 좀 떠나서 미식축구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그것도 분업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식축구 선수들은 다른 거 몰라요. 그냥 라인맨 딱 하면 뭐만 알아요. 상대방 라인맨만 보는 거죠. 그래서 쟤만 보는, 쟤만 막으면 돼. 쟤만 죽이면 돼. 이것만 보는 거예요. 러닝백이 뛰든지 말든지, 커터백이 주든지 말든지, 난 커터백만 보여야 돼. 저놈만 잡아. 이 생각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합리화. 뭘 합리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규칙을 합리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규칙을. 자, 그러면 규칙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건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예요. 그쵸? 수단과 목적. 그러면 스포츠에서 수단이라고 하면 뭐예요?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있고 수단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목적은 바로 승리일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가 경쟁을 할 때 A라는 선수도 B라는 선수도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은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은 정당해야 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국민에게는 규칙이 이롭지만 타 국가에는 굉장히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고 있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론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매스컴에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료화. 지네들이 대장인 줄 알아요. 조직이죠. 조직은 이 합리화된 규칙을 잘 정돈하고 잘 합리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배포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뭐 스포츠의 어떤 대부분의 기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료화는 보편주의, 원칙과 통제의 규준화. 자, 보편주의 누구나 어디에서나 원칙화 통제, 원칙과 규칙의 질서에 있어야 돼요. 그걸 규준화, 표준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 달성을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료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위에 가장 높은 조직으로부터 가장 낮은 하부 조직까지 모든 그 조직은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칙 안에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근대 스포츠는 국제와 국내적, 지역적 수준의 복잡한 조직화의 설립에 의해 조절된다. 이러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팀 경기를 두루 살피고 참가한다. 그들은 규칙을 만들고 강요한다. 규칙을 왜 만들고 강요하겠어요? 규칙을 왜 만들고? 규칙은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규칙을 강요한대요. 공정하게. 그쵸. 조직을, 체계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량화. 대부분의 스포츠는 뭐가 나와요? 기록이 나와요. 그죠? 근데 기록이 나오는데 기록들을 우리가 뭐 야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숫자로 다 표현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은 다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되어지는 게 수량화입니다. 그럼 정량화된 그 숫자가 나중에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 이 데이터는 넘어야 할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록 추구예요. 그래서 레코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윤성빈 선수가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가 이제 스켈레톤 출전할 거 아니에요? 루지나 스켈레톤이나 법슬레이나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선수들이 코스에 처음 출발할 때 그 출발하는 방법이 다르고 타는 썰매가 좀 다르지만 선수들이 가진 레코드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타는 그 라인이 있는 거죠. 그 레코드 라인을 타면 그 스타트도 좋았고 레코드 라인을 타면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뭐 주변 벽에 부딪히거나 마찰이 생기거나 이러면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기록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뭐를 따라가겠어요? 그 기록을 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기록을 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레코드 라인을 찾아가겠죠.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했을 건데 또 그 당일 컨디션에 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수량하는 숫자고요. 기록하는 그 숫자를 넘어서기 위한 기록 추구예요. 기록에 대한 도전이죠. 예. 그래서 숫자만 딱 넣고 나서 있으면 이것을 기록 추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기록을 능가했다, 넘어섰다, 도전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전문화 여기 한번 나왔죠. 또 여기 전문화 또 나왔죠. 여기 전문화 또 나왔죠. 예. 뭐 도구적 합리성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또 전문화가 또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사약 이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